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사흘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담판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못한 나라에는 15%에서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제 7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김 여사의 목걸이를 은닉한 정황과 양평 특혜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부인해온 조 전 원장의 진술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벌어진 나흘간의 교전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중재에 따른 성과라고 자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사령탑인 구윤철 부총리는 막판 협상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생각 이상으로 강한 미국 측의 요구에 더 강력한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오늘 워싱턴 DC를 향해 출국합니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최종 담판에 나설 전망입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협상단은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업 협업을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국내 민간 조선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제안하는 등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모든 내각과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 협상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찾아 러트닉 상무장관과 2번 회동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단이 머무는 스코틀랜드를 찾아 추가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15에서 20%가 될 것이라며 8월 1일 관세 부과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으로 불법 계엄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 등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도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문건을 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해당 문건이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5월 9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한 말입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대한민국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지난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공천과 관련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윤 의원은 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도 공천 관련 통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에 이어 윤 의원과의 통화까지 드러나면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인물인 윤 의원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은 김건희 특검팀의 칼끝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에 파란색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들어섭니다.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하여 이준석 의원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 결정권을 가진 국민의힘 대표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공천 개입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이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창은 전략공천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야 전략공천 받았어. 공천 발표 하루 전날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이 대표가 알겠다고 답하는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사이가 안 좋아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이 대표와 명 씨가 친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개혁신당은 특검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지도부 첫 일정을 소화하기도 전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건 정치적 오해를 살만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조희로 기자입니다. 당대표 복귀 직후 첫날 특검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준석 대표는 특검이 오해 살리는 말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첫 지도부 회의가 취소된 가운데 특검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영장을 쳤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금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는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관심을 꺼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국민의힘 내지는 윤핵관의 행태를 묻히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완전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주시고 또 여당 일각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동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설익은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예비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측은
최 전 의원을 접촉한 적도 소환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등산로 입구입니다. 어제 새벽 3시 15분쯤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전 도의원은 그제 새벽 5시쯤 집에서 나왔는데요. 어제 새벽 2시까지도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했고 경찰은 1시간 만에 집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최 씨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윤계인 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최 전 의원을 예비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월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수사와 관련한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소환 계획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제 특검에 소환돼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의 목걸이를 은닉한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조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황급히 양복 옷깃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김 씨는 김 여사의 목걸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목걸이 혹시 모조품인가요? 앞서 지난 25일 김 씨를 압수수색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사흘 뒤인 어제 김 씨를 불러 7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김 씨에게 양평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자신의 장모에게 김 여사의 목걸이를 숨긴 정황도 발견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명품 목걸이와 같은데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직접 구매한 모조품이고 김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는 한편 확보한 목걸이의 진품 감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그동안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조 전 원장이 특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을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른바 VIP 경로설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중 3명이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시인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회의 전후 상황을 자세히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하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조 전 원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로설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VIP가 경로했다, 윤 전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전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특검에서 진술하겠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과 소통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은 물론 종교계까지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도소를 찾아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국가서열 2위 국회의장의 이례적인 행보로 조국 사면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차원 논의는 아직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에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겪었던 그 정말 참혹한 유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좀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닐까. 종교계에서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은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형기의 4분의 1 정도만 복역한 상황이라 사면이 이루어지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조국 사태 당시 사과했던 점도 부담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은 아주 낮은 자체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으면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던 혁신당의 반발은 물론 범여권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탄핵을 둘러싸고 반탄 대 찬탄, 찬반 구도로 형성되면서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토론 방송에 일부 당권 주자들이 출연을 예고하면서 내홍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에 이어 이번엔 전 씨의 유튜브가 또 논란입니다. 국민들을 제대로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전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주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예고했는데 내용과 방식이 사실상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이기 때문입니다. 출연 여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후보 간 입장이 극명합니다. 반탄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연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찬탄파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계엄에 대해서조차 그분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출연해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도 민생 이슈들이 많은데 찬탄과 반탄으로 가면 희망이 없다며 후보자들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 씨의 단독 방송에 출연하는 게 아닌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한 4-5명이 모여서 연합으로 이번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잡음에 이어 방송 출연까지 재차 논란이 되면서 당내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는 즉각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란봉투법. 법안 폐기 10달 만인 어젯밤 야당의 반발 속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대 노총은 즉각 역사적인 진전이라 환영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고 특히 주한 유럽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속도전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이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인데 보훈, 바꾼 말로 하면은 청탁, 청부 입법이 그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국회가 사실상 정부와 민주노총인데 포획당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매우 두렵고.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온통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폭염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누적돼 서울 도심 하천의 온도도 35도를 넘으면서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세현 기자입니다. 띠아볕이 내리쬐는 오후, 마포대교 그늘 아래에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인공 개울에 발과 몸을 담가도 더위를 완전히 날릴 만큼 시원하진 않습니다. 뭐 하고 놀았어요? 물놀이하고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올해가 계속 10시부터 이렇게 노는데 춥다고 안 해요. 타는 듯한 햇볕에 물이 데워진 탓입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에 가봤습니다. 길이가 32km에 달하는 안양천도 폭염의 속수무책으로 소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에 손을 넣어보니 마치 온수를 틀어놓은 것처럼 뜨끈합니다. 최근 안양천 수온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꾸준히 올라서 지난 22일 30도를 넘어섰고 그제는 35.1도까지 올랐습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 1위를 기록한 지난해는 34.3도까지 올랐는데 그보다 더 뜨거운 겁니다. 폭염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기가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전주가 37도까지 오르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밤에도 30도에 육박하는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가 진 뒤엔 습도가 높아져 체감상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의정 갈등이 진료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건 환자들이었습니다. 전공의 대표들이 의정 공백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환자 단체와 마주했는데 환자들은 전공의들에게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복귀를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환자에게 끼친 피해를 사과하기 위해 환자단체 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 표명도 없이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이유도 해명했습니다.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다 숨었다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이름을 걸고 나와서 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련 기간 단축과 병역 연기 같은 조건을 달지 않고 병원에 돌아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답은 드릴 말씀이 없다였습니다.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에도 강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이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과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직 사회복무요원이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했다가 서울 강남에서 잇따라 사고를 낸 뒤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조치는커녕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는데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발뺌했다가 결국엔 범행이 들통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은 정민현 기자가 단독으로 전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검정색 고급 SUV에서 내린 뒤 다시 올라탑니다. 차량이 잠깐 후진하더니 빠른 속도로 돌진해 화단과 전신줄을 들이받으면서 담벼락도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24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골목에서 현직 사회복무요원인 20대 남성 A씨가 마약 운전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낮에 그렇게 사고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얼굴 보면 정상인 사람이 난 아니라고 봤어요. A씨는 전신줄을 들이받기 전 120m 떨어진 공사장에서 1차 사고를 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잇따라 사고를 낸 A씨는 사후 조치는커녕 차량에서 나와 태연하게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수면제를 복용한 뒤 벌어진 일이라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약간이 검사 결과 A씨는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을 확보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반나절 만에 이 강도를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이 강도는 피해자에게 최근 억대의 돈을 인출해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담벼락을 비추는 CCTV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담을 넘어 유유히 사라집니다. 80대 노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훔친 30대 강도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 8시간 만인 낮 12시쯤 39살 황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곳은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강도였던 겁니다. 80대 어르신은 이달 초 집 근처 은행에서 3억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당시 어르신의 돈을 건넸던 직원 황 씨가 강도로 돌변한 겁니다. 7월 초에 와서 3억을 찾아갔어. 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뺏겼는데. 은행 측은 고객집에 침입한 강도가 은행 직원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분 조사하더니, 그러니까 대화하더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리고 가냐 했더니 긴급체포라 그러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23조 원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만의 TSMC에 밀린 파운드리 경쟁에서 반전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7.6%에 달하는 이번 계약에 대해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사실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먼저 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삼성전자의 텍사스 팹에서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의 AI5 칩보다 성능이 2배 뛰어난 AI6 칩은 테슬라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TSMC의 점유율 격차는 무려 60%포인트에 달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SK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준 삼성전자에 이번 계약은 반등의 계기로 평가됩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지금 펀드를 탈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계약 수주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반도체 부활에 대한 시장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10살 남짓한 아이가 실제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회원수 300만 명 규모의 대형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를 해달라는 글과 함께 한 남자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어가 주행 상태로 돼 있어 언제든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엄마는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봤다 설명했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실제 차량의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 가능한 행동이라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얼굴 천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어제 현역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 잘랐어. 어때? 한 2-3살 이후로 가장 짧은 것 같은데. 어색해. 제 인생의 일막을 함께 해줘서 고맙고 몸도 마음도 단단해져서 또 만납시다. 충성. 건강히 멋지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병식 첫날부터 민폐 훈련병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다른 훈련병들의 부모님 시선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한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차은우에게 카메라 렌즈가 향했다며 아들 잠깐 미안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의 부모님들까지 매료시키며 아들은 아들, 차은우는 차은우라는 말까지 만든 차은우 씨.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보인 행동 하나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긴장시킨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과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골프를 즐겼는데요.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 화제입니다.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 앞으로 캐디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벙커 앞에서 슬며시 공을 떨어뜨립니다. 공이 사라졌거나 치기 어려운 곳에 떨어졌을 때 나오는 부정행위, 일명 알까기입니다. 골프 광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부정행위에 대한 설은 있었지만 이렇게 카메라에 드러난 건 처음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실력 비결이 알까기였냐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로 마주 앉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부정적인 반응에도 우리 정부는 일단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문으로 이 대통령 취임 55일 만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남측이 확성기와 대북 전단 중단 조치 등 성의 있는 노력을 했지만 스스로 초래한 일을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아울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헛된 망상까지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상황을 뒤집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 마주 앉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담화가 북한이 남측을 크게 신경 쓰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이 곧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강행될 것이라고 꼬집은 것에 대해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일정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담화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국경을 놓고 분쟁을 빚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24일부터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하며 무력 충돌을 벌였죠. 최소 35명이 숨지고 26만 명이 피난에 나서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양국이 교전 나흘 만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국경을 두고 전투기까지 동원된 무력 충돌을 빚었던 태국과 캄보디아.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눕니다. 교전 나흘 만인 현지 시간 어제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긴급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자정부터 조건 없는 즉각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 ceasefire with assurance myself that it will be carried out successfully in good faith by both sides. We hope that the solutions will set a condition for moving forward for our bilateral discussion to return to normalcies of the relationship and as a foundation for future de-escalation of forces. 두 나라는 고대 유적이 있는 국경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수십 년째 대립 중인데 지난 5월 소규모 충돌 이후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 24일부터는 전면 교전으로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175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26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해 규모는 2008년 분쟁 당시를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휴전을 촉구하며 휴전 불발 시 무역 협상 중단과 36%의 상호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자 환영의 뜻을 밝히며 SNS를 통해 자신의 중재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개꼴로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편의점 공화국이라 불리죠.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 업계가 요즘 재미와 편리함을 더한 이색 상품으로 손님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고와 바나나, 생과일이 통째로 든 컵을 고릅니다. 전용 기기에 넣자 1분 만에 과일을 갈아 신선한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시원하고 달달한 스무디를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한 달 전보다 매출이 3.5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는 따서 먹어보면 맛의 차이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바로 갈아가지고 만든 맛이라 신선함이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의점은 성격 테스트인 MBTI 콘셉트를 내세워 재미를 더한 견과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성적인 T를 위한 매운맛, 감성적인 F를 위한 달콤한 맛 등 두 가지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주류나 음료캔에 꽂아서 먹을 수 있도록 간편함까지 더했습니다. 먹기에 조금 불편했던 삼각김밥 대신 눌러서 짜먹는 주먹밥을 선보인 편의점도 있습니다. 점포수 출점에 의한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고 앞으로는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질적 성장의 시대로 지금 전환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 업계가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편리한 상품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무더운 이 여름 생일을 맞은 판다가 한 마리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사육사들이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줬다고 하는데요. 생일 파티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판다가 탁자에 차려진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용과를 넣어 얼리고 대나무 잎과 수박 등 각종 과일을 얹은 시원한 얼음 케이크인데요. 사육사들이 그려준 귀여운 초상화도 꼼꼼히 감상하고 죽순까지 맛있게 먹습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의 야생동물공원에서 마오주란 이름의 판다가 11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동물원에선 날씨에 맞춰 마오주가 좋아하는 각종 과일에 시원한 얼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오주도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기분 좋은 생일을 보냈을 것 같네요. 어젠 반려견과 함께 패들보드를 타는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남미의 볼리비아에선 반려견과 같이 달리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등수와 상관없이 함께하는 걸로 그저 즐거웠다고 하네요.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1km를 완주했다는 사실이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페로톤이 열렸습니다. 스페인어로 개를 뜻하는 페로와 마라톤을 합친 페로톤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경주를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이날 수백 명의 반려인들이 참여해 반려견에 대한 사랑과 보호, 책임감을 보여줬다네요. 기후위기를 매일 실감하는 요즘 환경을 건강히 보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절반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해주는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타이완 바닷속 풍경 전해드립니다. 싱그러운 연두빛의 해초 사이에 몸을 숨긴 채 헤엄치는 물고기들. 작은 오징어들도 하늘하늘한 해초 위에서 평화로워 보이네요. 이렇게 해양생물의 터전이 되는 해초가 줄면서 타이완의 펑후군도는 10년 전 어획량이 급감했는데요.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타이완 연구팀이 10년간 해초를 꾸준히 심었다고 합니다. 그 노력으로 5,000제곱미터, 축구장 3분의 2 크기의 해초림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지만 손실된 해초림의 1%도 안 된다는군요. 그래도 자연을 파괴했던 우리 인간의 손이 자연을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지난해 한식당 수는 줄었지만 한식 제조업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고 상품이 다양화된 영향으로 한식당 수와 매출은 전년보다 각각 2.1%와 3.9% 줄었지만 한식 제조업체 숫자는 3.5%, 매출도 17.1%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단통법 폐지 이후 닷새 동안 9만 5천여 명이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당일인 지난 22일에 3만 5천 명 넘게 변경해 폐지 전날인 21일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일 1만 명 이상이 통신사를 변경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면 이동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 달보다 2,300여 가구 감소한 14,720가구로 올해 월 평균 입주 물량의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8,900여 가구로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9월에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에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장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도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나이에 상관없이 수면 장애 센터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스마트폰 등으로 밤늦게까지 동영상을 보다 불면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늘었는데 낮을 낮답게 밤을 밤답게 보내는 것을 거꾸로 또 방해를 하는 요소가 돼버린 거거든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잠을 잘 못 잤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에 달했습니다. 5년 전 7.3%보다 크게 높아진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줄었는데 잠드는 시간은 늦어지고 깨는 시간은 빨라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편화는 혼밥도 일상화시켰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 구내식당에도 이렇게 혼밥존이 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는다는 사람의 비율은 27%까지 올라갔습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늘었을 것 같고요. 잠을 줄이고 혼밥하면서 늘어난 여가 시간에 국민들은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운동 레포츠 등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내자 이 대통령까지 이자놀이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질타했죠.
긴급 소집된 금융권 협회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펀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심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연이은 비판에 마지못해 나서는 느낌도 듭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은 대내외 악재에도 상반기에만 이자 수입 21조, 단기 순이익 1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과 6월 두 차례나 만 건을 돌파하면서 매수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들이 주택대출과 예대 금리차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까지 질타하자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금융협회장들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은행들의 자금을 첨단 산업과 자본시장에 투입할 것을 요청했고 협회장들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에 동참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기회에 건전성 규제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도 손볼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담팀을 새로 꾸리면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신용평가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미국이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담화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로 서울에는 엿새째 폭염 경보가, 열흘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과 전주, 정선의 한낮 기온이 37도로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이 맑겠고요.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7.9도, 대전이 27.3도, 부산 2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